감히 나한테 이딴 짓을 해?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걸 해? 며칠 전, 아니, 얼마 지나지 않은 그날, 한기석이 정미화에게 퍼부었던 이 말은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속된 존재다라는 기석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낸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했던 말 오늘 기억하죠? 경기도 수원 지방법원 앞 정말 차가운 이런 바람이 식으로 불고 나올 거야? 있었지만 정미화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는 종이는 그동안 들켜오지 않게 몰래 정리해온 모든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기석은 미화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미화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했던 말 기억하시죠? 감히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네. 오늘 그 대답 여기 있습니다. 결정문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택 지분 50% 정미화 소유 인정. 둘째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명의 변경 절차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마지막 줄은 기석에게 사실상 패배라고 선언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동의 없는 배우자 재산 이동 무효. 기석은 그 문장을 보며 마치 심장을 3번이나 맞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화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 참아온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조용한 기쁨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제가 지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기석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당할 수 있지? 그날 법원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기석은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사이다 같은 결말이 오기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정미화는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결혼 후 쭉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과 딸의 아침을 챙기고 점심에는 시부모님 댁을 들여다보고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국을 끓였습니다. 미화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기석에게 한 번도 가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건 나잖아. 기석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미화도 그런 말을 그저 남편의 버릇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그 말은 미화의 심장에 조금씩 깊은 흉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미화는 한때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늦게까지 조립 라인에서 손끝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모았습니다. 딸 서연이 태어났을 땐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석은 그 시대의 모든 희생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벌어온 게 뭐가 있다고 그걸 아직도 말하냐? 집 살 때도 내가 더 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미화의 과거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석은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했습니다. 미화는 꾸준히 참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정이 깨지는 것을 무서워했고 딸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참음에는 끝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기석이 미화를 무시하는 말투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당신은 이런 건 잘 모르잖아. 정도의 말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이 뭘 알아? 나이 들어서 판단력도 떨어졌잖아. 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분명한 무시였습니다. 미화는 왜 이러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석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식탁에서도 TV를 볼 때도 하루 종일 미화는 남편의 비꼬는 말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인들이 모였을 때 기석은 미화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제가 다 챙겨줘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사람들은 웃었고 기석도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화는 그 웃음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미화는 조용히 식탁 아래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이런 대접을 더는 받을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미화 마음속에 처음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미화는 부엌에서 천천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주걱이 냄비 옆을 부딪힐 때마다 짤막한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쪽에서 아릿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미화는 된장을 뜨는 손에 조금 더 정성을 담았습니다. 기석이 점점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져서 사소한 맛 하나에도 트집을 잡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 더 깊은 마음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해주고 싶다는 미화의 오래된 마음 한켠 때문이었습니다.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리고 조용히 앉아있자 현관문이 열리고 한기석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은 마치 의무적으로 앉는 사람처럼 의자를 탁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들더니 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기석의 얼굴은 끔찍한 무언가라도 삼킨 듯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이 왜 이렇게 짜? 당신 요즘 감 떨어졌어? 그 말은 찌개보다 더 뜨겁게 미화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미화는 놀라지 않으려 한번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날이 차서 조금 진하게 끓여봤어요. 내일은 더 순하게 해볼게요. 그러나 기석은 그 말을 듣지도 않은 듯 손을 내저으며 비웃었습니다. 아휴 됐어.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나 물으면 하나만 대답하면 되지. 말투는 더 차갑고 표정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따뜻한 찌개 냄새도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숟가락을 집으며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진짜 당신은 좀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서지 말고. 그 말에 미화는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조용히 있으라. 괜히 나서지 말라. 평생 성실하게 살며 조용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화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쾌함이나 슬픔이 아니라 아, 이제 진짜 변했구나 하는 뼈저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충돌은 얼핏 사소해 보였지만 사실상 그날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낙엽을 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화는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천천히 닦으며 오늘 하루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석과 벌어진 작은 충돌들이 그녀의 가슴 안쪽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고 그 잔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탁 하고 작은 진동음이 식탁을 울렸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문구는 미화의 마음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대금 3억 원 이체 완료. 순간 숨이 목에서 걸리듯 멈췄습니다. 부동산 3억 원? 그리고 이체 완료?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과 관련된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미화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며 샤워를 마친 기석이 나오자 미화는 애써 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문자 그거 부동산 대금이라고 하던데 무슨 일이에요? 기석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면서 귀찮다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노후 준비한다고 그냥 좀 정리한 거야. 그 말투는 마치 별것 아닌 일을 처리했다는 듯한 가벼운 투였습니다. 하지만 미화의 불안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일을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하셨어요? 조심스레 묻는 미화에게 기석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보였습니다. 아휴, 또 시작이네.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간섭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그 말은 당신은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미화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함이 번져갔습니다. 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아낌없이 정성을 쏟아왔던 자신에게 돌아온 말이 조용히 있어라는 한마디라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미화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익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엔 손도 대지 않던 서류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서류철을 천천히 열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던 순간 미화의 시선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소유자 한기석 단독. 순간 세상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소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단독? 공동 명의였던 집이 어떻게? 미화의 손은 서류를 쥔 채로 떨렸습니다. 숨조차 쉽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집이라는 공간에서만 지워진 것이 아니라 기석의 마음에서도 오랫동안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던 것임을. 정미화는 떨리는 손끝으로 등기부 등본의 글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소유자 한기석 단독. 그 짧은 문장이 미화의 4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시간, 함께 견뎌낸 고난, 그리고 함께 쌓아 올린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남편 한기석의 이름만 남고 자신의 이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바뀐 거지?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미화는 머리가 어지러워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지만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기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화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야? 왜 그런 얼굴로 있어?
미화는 조용히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기석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익숙한 오만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걸 왜 봤어? 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 명의였는데 왜 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기석은 마치 별것도 아니라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좀 정리한 거라니까. 당신 이름 있어봤자 뭐가 달라져? 관리하기 불편해서 지운 거야. 미화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편해서 지웠다고요? 그래, 불편해서. 뭐 큰 문제 있어? 기석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화의 손이 서류 위에서 조금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미화의 침묵을 자신에게 반항하는 태도로 받아들였는지 목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지 마. 당신은 그냥 집 관리나 잘하면 돼.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그냥 집 관리나 잘하면 돼. 그 말은 미화의 가슴 한가운데를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가 이 한 문장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돼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화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은 단순히 명예 변경이 아니라 기석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미화는 문득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참기 위해 고개를 숙였지만 떨리는 어깨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석은 오히려 피곤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휴, 진짜 또 울려고 하네. 왜 이렇게 예민해?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건 정리하는 거야. 괜히 나까지 귀찮게 하지 말고.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조금의 감정도 없는 통보였습니다. 미화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속에 있던 감정들이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석은 그런 미화를 보며 투덜거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별걸 다 신경 쓰는지. 그러나 기석이 몰랐던 건 그 조그만 문장 하나가 미화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결심으로 변해 미화의 삶 전체를 바꿀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미화는 부엌 창가에 서서 아침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햇살은 밝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그건 요즘 집안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 사실은 생각할수록 마음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재산 문제나 서류 문제가 아니라 평생 함께해온 삶으로부터 조용히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그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한 듯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더 무심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대담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화는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계부는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정의 기록이었고 힘든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석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틀어놓은 채 힐끗 미화를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 미화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가정일이니까요. 그러자 기석은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휴, 됐어. 당신이 알면 뭐가 달라져? 내가 알아서 굴릴 거야. 괜히 더 복잡해지기만 하지. 그 말은 미화를 향한 무시이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단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미화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상처라기보다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진실을 확인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기석은 그녀의 침묵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당신 자꾸 건망증도 있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잖아. 괜히 일 더 버리지 마. 미화는 놀라 살짝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근거 없는 말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건 남편이 며느리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다닐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기석은 그 표정조차 못 본 듯 TV 화면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히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정말 저 말이 편하게 살라는 뜻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관리할 테니. 라는 말일까? 미화는 여러 번 상처를 받아오며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석의 말이 겉으로 들리는 의미보다 속에 담긴 의도가 훨씬 더 차갑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 뿌듯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화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손등에는 얇은 혈관이 드러나 있었고 그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워진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나를 투명하게 만드는 세상에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화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기석은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자신이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깎아내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화가 말이 없고 얌전해진 것을 자신의 말이 먹혀서 상황이 편해졌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화의 침묵은 수능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려는 단단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기석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휴, 우리 집 사람? 예전엔 그래도 일 좀 하더니 요즘은 그냥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미화는 부엌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 말은 단순히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듣는 사람이 미화를 어떻게 바라볼지 바로 결정하게 되는 말이었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기석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온 미화를 보자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왜 그래? 아까 그거? 그냥 농담이야, 농담. 진지하게 듣지 마. 하지만 농담이었다면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나 사려 기품이 단 1%도 묻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석의 표정은 미화가 상처받았을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심함과 무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화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자 기석은 시답잔 타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당신 요즘 자꾸 이상하다니까. 자꾸 깜빡하고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
그 말은 미화의 숨을 잠시 먹게 만큼 잔인했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아온 사람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 그건 자신의 존재를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화는 그 말에 울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며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오랜 시간 참아왔던 억울함, 말해도 바뀌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런 미화의 변화를 끝내 알아채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미화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던 미화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나의 삶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더 이상 투명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그 생각은 마치 작은 촛불이 켜지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미화의 내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저녁이었습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윙하는 바람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고 그 소리는 마치 집안의 공기까지 흔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화는 부엌에서 조용히 컵을 씻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어떤 불안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기석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가 말했잖아. 집은 이제 내 거라고. 명의도 다 정리했고 그 사람은 그냥 요즘 정신도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알아서 해야지. 미화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숨이 가빠졌습니다. 거실에선 기석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휴, 평생 나한테 기대 살았지 뭐. 지금도 그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미화는 부엌 문 뒤에 서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입을 떼면 숨이 떨리며 들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석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친구인지 혹은 친척인지 모를 상대. 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은 미화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등기 다 넘겼다고 했잖아. 그 사람 이름? 그거 굳이 남겨둘 필요 있나? 관리하기 불편해서 싹 정리했지. 미화는 그 말에 눈을 감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관리하기 불편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불편한 존재, 처리해야 할 대상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미화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저 사람이 재산 관리 같은 걸 알아들으려고 해? 안 되지, 안 돼. 헷갈려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내가 다 정리하는 게 맞지. 그 순간 미화의 가슴은 칼로 베인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도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집안의 짐 같은 존재라고 남편이 말하는 그 장면을 스스로 듣게 될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화는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려는 것을 참으며 천천히 벽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기석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응,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도 내가 단독 명의니까 내가 결정하면 돼. 그 사람한테 맡겨봤자 일만 더 커지지. 그 말은 미화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남편이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살아온 40년의 무게가 상대에게는 그저 불편함과 정리할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화는 손가락 끝이 떨려 문틀을 잡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젠 더는 참지 않겠다. 기석의 말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혹시라도 그 사람이 뭔가 알아채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돼. 요즘 다들 그러잖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다들 이해한다니까? 그 말은 미화에게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편리하게 조작 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 필요할 때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며 거짓을 섞어가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 그 사실은 미화의 남은 자존심까지 몽땅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보다는 이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엌의 매서운 정적 속에서 미화는 조용히 한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더 맡길 수는 없다. 그 순간 미화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정미화는 부엌 문 뒤에 서서 기석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칼끝처럼 날카롭게 자신을 향해 꽂히고 있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통화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집이고 뭐고 이제 다 정리됐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뭐라 하면 그냥 요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 돼. 그럼 다들 이해해. 미화는 그 말에 드디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상태가 좋지 않다? 이제는 나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구나. 그 순간 미화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기석에게 자신은 살아있는 사람, 함께 늙어온 배우자,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편하게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문득 기석이 통화를 끝내고 거실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화는 급히 수돗물을 틀며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문틈 사이로 기석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는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설거지 아직도 하고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려? 그 목소리엔 미안함도 배려도 그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미화는 기석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금방 끝나요. 기석은 그 대답조차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기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미화는 천천히 부엌 싱크대의 가장자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져 컵 하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울밤의 허전한 집안에서 미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기 위해 수십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떤 절망보다도 더 강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사람에게 내 삶의 남은 시간을 내줄 수는 없다. 부엌 창밖은 깊은 밤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미화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새로운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단단했고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미화는 기석의 말과 행동을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넘어가는 말로 듣던 것들도 이제는 정확한 사실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표하지 않으며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미화는 이미 자신을 지우려는 사람에게서 멀어질 길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7단계에서 미화의 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눌려 살던 아내가 아니었고 눈치만 보던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결심을 품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기석의 통화를 들은 날 이후 정미화는 며칠 동안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손은 예전처럼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이나 충격도 물론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각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정 안에서 살아왔고 재산 문제도 법적인 문제도 남편에게 의존해 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서연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표정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은 현관에서부터 미화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화는 놀란 마음을 감추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왜 갑자기 와? 그러자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들었어. 엄마가 요즘 기억력 떨어지고 정신도 자꾸 오락가락한다고. 그 말에 미화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석이 딸에게까지 그렇게 말한 걸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말 믿었니? 미화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왜 그래? 엄마가 얼마나 꼼꼼하고 똑부러진 사람인데. 그 말에 미화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기억해주는 순간은 언제나 마음을 울립니다. 서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아빠가 뭔가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어? 미화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 명의가 기석 씨 단독으로 바뀌어 있었어. 미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모르게? 아니, 그게 어떻게? 미화는 손을 떨며 서연에게 등기부 등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받아들고 몇 번이고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엄마 모르게 이런 걸 하다니. 이건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거야. 서연의 말투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분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연의 눈빛 속에서 미화는 처음으로 자신 편에서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나한테 다 말해. 숨기지 말고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은 미화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화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기석과 맞서 싸울 힘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현실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딸 서연은 등기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놀람, 배신감, 분노, 그리고 걱정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무겁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남편이 혼자 결정한 일 수준이 아니야. 이건 의도적인 거야. 미화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미화는 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런 문제는 그냥 조용히 넘길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건 완전한 배신이야. 서연의 말은 미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박혀있던 상처를 조금씩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화도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처음엔 그냥 서류 착오겠지 싶었어. 근데 기석 씨 말투를 듣고 통화 내용을 듣고 아,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알았어.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은 잠시 말없이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아빠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해? 미화는 서연의 따뜻한 품속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눈물조차 터뜨릴 수 없었던 자신이었는데 딸의 품 앞에서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문제는 혼자 끌어안으면 안 돼. 그리고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아마 엄마 말을 무시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움직이자. 미화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움직인다고? 어떻게? 서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화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아프셨을 때 상담해줬던 변호사님 기억나? 그분 아직도 계셔. 그리고 재산 분쟁 쪽도 상담하신대. 미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을 해보자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상담은 무료니까. 한번 가서 말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엄마 명의를 몰래 바꾼 게 불법인지, 지금 무엇을 되돌릴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야. 미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은 조여오는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그마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희망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다시 내가 나로서 서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빛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미화의 떨리는 물음에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해. 엄마가 혼자면 어렵겠지만 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절대 잘못된 거 아니야. 평생 참고 살아왔잖아. 근데 이제는 누군가가 엄마 편에 서야 해. 그 말은 미화의 오래 굳어있던 마음에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미화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더는 이렇게 살 순 없어. 이 대답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화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해 시작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돌아간 뒤
미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면은 불안 때문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마주한 두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어둠은 여전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미화는 분명히 내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그동안 그녀에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미화와 서연은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상담 결과는 미화에게 확신이라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미화 씨, 이명의 변경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미화에게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현실적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담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눈치채기 전에 우리 준비를 더 해야 해. 서류도 챙기고 엄마 명의로 필요한 것들도 다시 확인하고. 미화는 딸의 걱정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숨지 않고 해야지.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랍 정리를 하던 기석은 우연히, 아니 어쩌면 필연적으로 변호사 명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함엔 당연히 가사재산 분쟁 전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석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움켜쥐고 거실로 나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정미화, 이게 뭐야? 미화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기석의 목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던 심각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기석은 명함을 던지듯 흔들며 삿대질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뭐냐고. 당신 변호사랑 상담했어? 미화는 곧바로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그러자 기석은 말을 끊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 그래, 딸년이 뒤에서 부추겼겠지. 근데 당신은? 당신이 감히 나 몰래 이런 짓을 해? 기석의 소리는 마치 폭발한 화약처럼 거실을 꽉 채웠습니다. 감히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걸 해? 그 말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분노와 당혹 그리고 공포까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온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미화가 그걸 파고들기 시작하면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미화는 기석의 고함 속에서도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내 이름이 집에서 사라졌어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기석은 더 크게 고함쳤습니다. 아휴, 또 이 소리. 그걸 왜 그렇게 집착하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미화는 그 말이 또다시 가슴을 후벼 파는 걸 느꼈지만 이번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몰라도 되는 사람이라면서요. 늘 그러셨잖아요. 그 말에 기석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러고는 다시 화를 억지로 끌어올리듯 말했습니다. 그래,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당신은 원래 그래왔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래? 왜 기어오르려고 하는데? 기석의 소리치는 말은 더 이상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화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화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시간,
짓밟히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 존중받지 못하고 투명한 존재처럼 살아왔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시간의 끝에 기석의 조롱과 분노가 뚜렷한 형태로 서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미화는 붉어진 눈을 억누른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 말은 미화가 처음으로 기석에게 맞서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문장은 기석에게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큰 반격이었습니다. 기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화가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거실엔 기석의 분노와 미화의 결심이 날카롭게 충돌하며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긴장감이 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깊은 밤처럼 적막했지만 그 적막은 둘 사이에 숨막히는 기운으로 더욱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기석은 미화의 마지막 문장을 들은 뒤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아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상관없다고 기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롱도 비웃음도 농담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당혹감만이 뚜렷하게 묻어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기석은 다시 물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화는 기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정말 상관없습니다. 기석은 손에 쥔 명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 소리는 폭탄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거지? 딸년이랑 짜고 내 뒤통수를 치겠다는 거잖아. 미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고함에 움츠러들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뒤통수를 친 게 누군데요? 미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기석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진명에 좀 옮긴 게 뭐? 부부끼리 그 정도도 못해? 미화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 몰래 했어요? 왜 제 동의는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았죠? 그리고 왜 제가 혹시라도 알아채면 치매라고 말하자고 했죠? 기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들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치졸하고 잔인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화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당신 통화 다 들었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희미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미화가 들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조작과 거짓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기석은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다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나한테 따지겠다고? 지금까지 살림 하나 제대로 한 적도 없는 사람이. 그 말은 미화를 또다시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무시가 예전처럼 미화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미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살림밖에 모르고 살았죠. 남편이 하는 일도 그냥 믿고 따라왔고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았고요. 기석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대? 그러나 그 비웃음 위로 미화의 차분하고 기묘한 미소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됐어요. 기석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화는 더욱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제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들으려고 했다면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만 봤더라도 저는 아마 이런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유지되던 둘의 관계 균열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결정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기석은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에 어디에도 턱걸 수 없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미화, 당신 지금 도대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 불안이 더 강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화는 한 걸음도 휘청이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 저 이제 당신에게서 벗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리 늦어도 지금이 제일 빠른 때예요. 그 말은 기석에게는 어떤 말보다도 무서운 문장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석은 손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당신이 나한테서 벗어나면 나는 끝이야. 그 말은 앞서 보였던 오만함, 비웃음, 무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건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순간에 터져나오는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석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뒤섞였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화는 오히려 마음이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짓밟고 투명한 사람 취급했던 남편이 실은 누구보다도 취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남을 억누르지 않으면 자신이 설 수 없는 사람,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화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석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거실 중앙에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기울어진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명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석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은 뒤 집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아직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미화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화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등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그 두근거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긴장감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딸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이라 늦을 줄 알았는데 마치 무슨 일이라도 느낀 듯 서둘러 온 듯 보였습니다. 엄마. 서연은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화의 붉어진 눈가와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아빠한테 또 뭐라고 들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를 억누른 듯 낮았지만 단단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화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괜찮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미화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괜찮다는 말할 상황이 아닌데? 그러자 미화는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졌어. 그 말은 그동안 미화가 보여준 어떤 말보다도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랑 싸웠어? 미화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기석 씨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
그 한마디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무시하는 말을 했어? 그보다 더한 말을 했어. 내가 변호사를 찾아간 걸 알고 엄청 화를 냈지. 서연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했어? 미화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서연은 손을 덮어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 말은 미화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미화는 딸의 눈물을 바라보며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과 안도 그리고 깊은 사랑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였으면 분명히 다 참고 넘어갔을 거지? 그랬을 거야. 미화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너라도 엄마 편 들어주니까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그 말에 서연은 조금 더 강하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엄마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도 돼. 그 말은 미화에게 누군가에게서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따뜻하고 단단한 말. 미화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와 함께라면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연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다시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미화는 단순히 남편에게 당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한참을 이야기하던 미화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눌러 살아왔는지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외로움, 존중받지 못한 마음, 어느 지점에서도 의지할 수 없었던 무력감. 그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는 서연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엄마한테는 유독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미화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일까? 나는 그 사람한테 편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서연은 그 말에 한숨을 가볍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착하니까 그래. 엄마가 항상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맞춰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배려로 보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미화는 그 말이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연한 존재, 평생 함께한 배우자가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한테 고맙게 살았어. 내가 부족한 줄 알았고 나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는 거라 생각해서. 서연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 아빠가 받은 도움 중 절반 이상은 엄마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 미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안의 중심이었어. 근데 아빠는 그걸 평생 모르고 살았던 거고, 미화는 그 말에 눈을 감으며 차분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나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이제 와서라도 해주니까 살 것 같아. 서연은 엄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남은 건 엄마가 자신을 믿고 엄마의 자리를 되찾는 거야. 그때 안방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이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표정이 무거워졌고 미화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기석은 거실에 나와 둘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만 보고도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기석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가라앉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대화를 이어갈 힘이 부족한 듯 벽에 손을 짚고 말했습니다. 너도 엄마 편이야? 서연은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편이에요. 기석은 그 대답을 들은 순간 표정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믿던 남자가 지금은 손도 떨리고 주먹도 꽉 쥐지 못하며 어딘가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미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석 씨, 이제 우리 모두 예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기석은 목소리를 잃은 사람처럼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상하게도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몰아갈 줄은 몰랐어요. 나를 무시하고 지우고 존재를 없애려고 하니까 더는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은 기석에게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빠,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엄마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기석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 말은 기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가족에게 건네는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미화는 그 사과를 듣고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남편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화는 처음으로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석 씨, 그러면 우린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겠네요. 서연이 숨을 들이쉬었고 기석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미화는 아주 조용히 관계가 달라지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제 기석에게 주도권은 없었고 미화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미화는 남편 기석을 상대로 재산명예 회복을 위한 정식 조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두려웠던 절차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고 서연과 변호사가 곁에 있어서 미화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앞 복도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기석은 한쪽 벽에 기댄 채 손을 배꼽 앞에서 꼬고 서 있었고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아 미화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가끔씩 미화 쪽을 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도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대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듯한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문을 열며 말했다. 정미화 씨, 김기석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조정위원 둘과 기록원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긴 책상에 미화와 기석이 마주보게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정위원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정미화 씨는 남편인 김기석 씨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명의를 단독으로 옮긴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정신적 능력에 대한 왜곡 발언까지 있었고 의도적으로 배우자의 권리를 박탈하려 한 정황이 매우 뚜렷합니다. 말이 끝나자 조정위원은 기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김기석 씨 사실입니까? 기석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깊은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집안일을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 변호사는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편함을 이유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건 근본적으로 잘못입니다. 게다가 허위로 침해 초기 같은 표현을 주변에 퍼뜨린 것은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기석 씨, 아내분의 판단 능력을 왜곡하거나 재산 사용권을 침해한 정황이 사실이면 이건 단순한 혼인 갈등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석은 당황한 듯 두 손을 맞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미화는 그 모습을 아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건 저를 지우려고 한 거잖아요. 기석은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해 말했습니다. 미화야, 그게 아니라. 미화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제 동의도 없이 명의를 바꿨고 제가 그걸 알아챌까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조정실 안의 공기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조정위원은 기석을 깊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기석 씨,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재산 명의는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석은 손을 떨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돌려놓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조정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화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한 가지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해방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에게 휘둘리고 존재를 무시당하고 기계처럼 살아왔던 시간들의 끝. 이제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처리 절차와 향후 서류 과정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정미화 씨의 명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오늘 조정을 종결합니다. 조정실 문을 나서는 순간 미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동안 막혀있던 폐가 이제야 제 기능을 찾은 듯 큰 숨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했어, 정말. 미화는 그제야 조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인생, 엄마가 다시 찾은 거야. 그날의 햇빛은 유난히 밝았고 미화의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꺼져 있던 등불이 다시 새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미화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조용한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당장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딘가에서부터
서서히 풀려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왔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조금씩 미화의 어깨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미화는 식탁 가까이에 있는 작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것을 느끼며 따뜻한 차를 컵에 따라 앞에 두었습니다. 김이 조용히 올라오고 은은한 향이 퍼져나가자 그동안 숨죽여 살았던 시간들이 차분히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아도 되고 누가 문을 벌컥 열고 기분대로 말하는 일도 없고 무언가에 쫓듯 하루를 움직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미화를 묘하게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좀 숨을 쉬겠네. 미화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꽉 묶여있던 마음 한 부분이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소한 풍경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자신도 함께 흔들리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화는 창밖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처럼 넓고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이제야 비로소 자신 혼자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로 나를 위해 써야겠다. 미화는 그 말을 작은 숨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에게만 들리는 약속이 되어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창밖의 바람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미화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